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아들을 먼저 보낸 60대 여성입니다. 아들 녀석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26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녀석 하나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박복한 내 인생은 하나뿐인 아들 녀석마저 먼저 하늘로 데려가더군요.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녀석을 보니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더는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모진 목숨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건 딸 같은 며느리와 손녀, 손자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애들을 보니 내가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없는 힘까지 짜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는데 글쎄 며느리가 자식 새끼들도 버리고 재혼을 한다지 뭡니까.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남자한테 미쳐서 눈이 뒤집혀져도 그렇지 제 속으로 낳은 새끼들까지 버리고 이럴 수 있냐고 악을 쓰고 반대를 했는데도 끝내 옷가방 하나 들고 쌩하니 집을 나가더군요. 독한 년, 벼락 맞아 되져라. 속으로 얼마나 빌고 빌었나 몰라요. 그런데 집 나간 지 3년이 조금 안 된 어느 날 며느리가 다시 저를 찾아온 겁니다. 집 나갈 때 들고 갔던 가방을 그대로 든 채 말이죠. 그러면서 제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라 며느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며느리가 사별한 지 3개월 만에 재혼해야 했던 눈물겨운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라서 가방끈이 짧았어요. 중학교도 겨우 졸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제 또래 사람들의 견주어 봐도 학벌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죠. 공부가 싫어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도 주변 시선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중졸이 뭐니? 얘, 그 학벌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래? 우리 가게는 최소한 고졸은 돼야 하니까 다른 데 알아봐. 20살 나이에 서울에 처음 올라와 일자리를 찾아다니는데 짧은 제 학벌이 매번 발목을 잡았어요. 고작해야 지하 상가에서 물건 파는 일을 하는데도 왜 학벌을 따져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주인장 마음이 그렇다니 도리가 있나요. 고향 언니가 사는 사글세 단칸방에 끼어 살면서 수없이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매번 허탕을 치자 보다 못한 고향 언니가 저 대신 자리를 알아봐 주었어요. 나 아는 언니 친구가 하는 미장원인데 미용사 보조가 필요하대.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기술도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학벌이 상관없다니까 한번 가봐. 정 싫으면 안 가도 되고. 아니야 언니.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진가. 내일 당장 가서 면접 볼게. 그렇게 찾아간 미장원은 생각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주로 동네 사람들을 주 고객으로 삼는 가게라서 손님 반, 놀러온 사람 반인 곳이었죠. 사장 언니는 남편 없이 딸과 함께 사는 언니였는데 처음 미장원을 열 때만 해도 살 집을 구할 돈이 없어서 미용실 안쪽 창고방에 커튼을 치고 딸아이랑 둘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가게가 자리를 잡고 돈을 좀 모은 뒤에야 근처에 집을 얻어 나갔다더군요. 월급은 많이 못 줘. 보다시피 동네 장사하는 거라서 사람은 버글대도 정작 돈 내는 손님은 얼마 안 되거든.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줄 테니까 내 옆에 있으면서 얼른 기술 배워. 일단 기술이 있으면 이대 입구든 명동이든 큰 샵에 취직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때까지만 힘들더라도 버텨봐. 이 일이 고되긴 해도 밥 굶어 먹진 않는 일이니까 평생 써먹을 기술 익힌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라고. 알았지? 사장 언니는 딱히 서글서글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사람이라서 가끔 손님이랑 실랑이를 벌이곤 했어요. 하지만 눈속임 없이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한번 인연을 맺은 손님은 먼 데로 이사를 간 뒤에도 1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올 정도로 단골이 꽤 있는 편이었죠. 게다가 일적으로는 깐깐하고 깔끔한 사람이라서 밑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배울 것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엄청 혼나면서 배우느라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요. 그렇게 사장 언니 밑에서 3년간 일을 배운 저는 사장 언니가 연줄을 놔준 곳으로 일터를 옮기게 되었어요. 번화가에 있는 가게라서 규모도 크고 소속된 미용사도 많은 가게였죠. 제 경우는 초보가 아니라서 이전보다 월급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제게는 당시 유행하는 신기술은 없었지만 이전 가게에서 사장 언니한테 기초부터 혹독하게 제대로 배운 덕에 기본 기술은 누구한테 뒤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남들한테 지기 싫어하는 제 성격 때문에 가장 일찍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을 했더니 사장님이 좋게 봐주셨나 봐요. 덕분에 금세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 가게에서 5년 넘게 일을 하다가 좋은 자리가 나서 제 이름을 건 미용실을 열게 되었어요. 제가 서울에 상경한 지 8년 6개월 만이었죠. 비록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가게였지만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가게였어요. 인테리어 비용을 아낀다고 제 손으로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그동안 쌓은 인맥을 활용해 의자며 선반, 미용 재료들을 중고로 헐값에 장만할 수 있었어요. 명동에 있는 유명 미용실에서도 일을 했지만 시작은 동네 미장원이었던 덕에 동네 아주머니들과 친분을 쌓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저렴한 가격에 눈속임 없이 정직하게 장사를 했더니 1년도 안 돼서 단골도 꽤 생기더라고요. 처음 일을 배운 미장원 사장 언니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미용실에서 먹고 자고 하며 3년을 지낸 저는 드디어 살 집을 마련하게 됐어요. 이제 좀 사람답게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중심을 서겠다고 나선 거예요. 자기 남편이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 성격도 좋고 사람이 참 괜찮다면서 한번 만나보라더군요.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미용실도 이만하면 자리 잡았겠다. 더 늦기 전에 시집 가야지. 집에서는 결혼하라고 안 해? 웬걸요. 명절에 갈 때마다 온 집안 식구들이 결혼하라고 성하죠.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 이런 자리 또 없다. 몇 번을 거절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선자리에 나갔어요. 아주머니 말대로 인물도 좋고 성격도 꽤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만 좋다면 자기는 앞으로 잘해보고 싶다며 꽤나 적극적으로 나오더군요. 그렇게 둘이 한참을 커피잔을 앞에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난처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명희 씨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별거 아닌 질문이었지만 학벌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던 저한테는 손이 떨릴 만큼 두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대답도 못하고 멍하게 있었는데 아,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나왔나 보구나.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저는 고등학교는 못 다녔어요. 집안 사정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자 지금까지 우는 얼굴로 말도 잘하던 남자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커피만 연달아 마시더니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만 일어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서럽고 창피했나 몰라요. 그러게 이런 자리는 뭐하러 나와가지곤 이런 수모를 당하나 스스로 책망을 했어요. 다음날 가게로 찾아온 아주머니는 다짜고짜 제게 그러더라고요. 자기 고등학교 안 나왔어? 그럼 중졸이야? 난 또
고등학교 정도는 나온 줄 알았지. 내가 진작 물어보고 선자를 잡는 건데 실수했네. 아니, 그놈도 그렇지. 지가 대학 좀 나왔다고 학벌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말이야. 별로 좋은 대학도 아니면서.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 완전히 속물이야, 속물. 형편이 어려워서 못 다닌 거지. 누군 고등학교 안 다니고 싶어서 안 갔나? 그깟 학교 가지고 유세는. 실은 나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 깡촌에서 밥 굽는 날이 허다한데 학교를 보내주나? 아, 자기도 주부학교 다녀보지 그래? 나도 우리 집 양반이 하도 못 배웠다고 타박해서 마포에 있는 주부학교 다녔잖아. 이래 봬도 고등학교 과정까지 배웠다고. 거기 가면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뒤늦게 공부 시작한 사람들 많아. 자기도 이참에 거기 한번 가봐라. 선생님들도 참 좋고 오랜만에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니까 참 좋더라고. 저처럼 배움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던 아주머니는 마치 자기 일처럼 직접 저를 데리고 주부학교까지 가주셨어요.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70이 넘은 할머니들도 공부하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하면 졸업식도 열어준다는 말에 살짝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자 같이 따라간 아주머니가 쐐기를 박으셨죠. 언제까지 학벌 때문에 고개 숙이고 살 거야? 이참에 고등학교 졸업장 따서 고개 빳빳이 들고 살면 되는데. 할 거지? 온 김에 아예 등록하고 가자. 확실히 결정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던 저는 아주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덜컥 접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10수년 만에 다시 교실에 앉게 된 저는 하루하루 새로운 세상을 사는 기분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오전 시간에 수업을 받고 오후엔 미용실 문을 열고 일을 했죠. 손님이 없을 땐 단어장을 들고 영어 단어도 외우고 수학 공식도 외우면서 마치 대학 학력고사를 앞둔 학생처럼 맹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그곳에서 제 남편감을 만나게 되었죠. 저희 반 담임이자 수학 선생이던 남편은 나이 많은 학생들 사이에선 당시 한창 이름을 떨치던 가수 전영록보다 인기가 좋았어요. 학교에서 유일한 총각 선생이었으니까요. 저와 같은 반 아주머니들은 남편과 저를 이어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처럼 툭하면 자리를 만들어 우리 두 사람을 붙여 앉히곤 했어요. 둘 다 처녀총각인데 붙어 앉으면 좋잖아. 이참에 사제간에 여보 당신해도 좋고. 처음엔 그런 짓궂은 장난에 창피해서 얼굴을 붉히기도 했지만 무던하고 조용한 성격의 남편이 싫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은근히 남편 옆자리에 앉혀주기를 바라게 되었죠. 그래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사람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나 같은 여자가 마음에 들기는 할까? 아주머니들 등살에 분위기만 맞춰주는 거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심 남편이 나를 봐주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좋다 싫다는 표현도 없이 지지부진하게 아주머니들 장단만 맞춰주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졸업을 앞두게 되었어요. 이제 주부학교를 떠나면 다시는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에 하루하루가 초조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졸업식 날. 그렇게 바라던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이 쥐는 날이었음에도 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오늘이 남편을 만나는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졸업장을 받고 그간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신이 난 아주머니들은 2차로 맥주를 마시러 가자고 했지만 저는 미용실 문을 열어야 해서 식사만 마치고 바로 일어나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뒤에서 남편이 저를 부르며 달려나오더라고요. 손에는 프리지아 꽃다발을 들고 말이죠. 졸업 축하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꽃다발을 내밀며 환하게 웃는 남편을 보니 나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난처해했죠. 선생님은 그렇게 좋으세요? 이제 다시 볼 일 없는데도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왜 못 봐요? 난 앞으로 명희 씨가 하는 미용실에 머리하러 갈 생각인데? 아, 거기서 남자 머리는 안 하는구나. 그럼 남자친구 머리는 해주죠? 그러면서 제 얼굴을 빤히 보는 거예요.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멀뚱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이내 그러더라고요. 나랑 사귀고 앞으로 내 머리는 명희 씨가 해줘요. 그제야 말뜻을 알아먹은 저는 헛웃음을 치며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그렇게 사제지간에서 연인 사이가 된 우리는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지금이야 자식 결혼에 부모가 등골까지 뺏어주는 시대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없으면 없는 대로 형편껏 준비해서 시작했죠. 박봉인 남편은 사실 벌어놓은 게 거의 없었어요.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던 작은 전셋집이 다였으니까요. 그나마 그 집을 빼면 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난감한 처지였죠. 그래서 결혼 생활은 제가 살던 전셋집에서 시작했어요. 살림살이도 이미 다 있겠다. 딱히 돈 들여 살 필요도 없어서 있는 대로 살기 시작했죠.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그때 우리 집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어요. 제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들이라서 주변이 친인척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서울로 상경하는 친인척들은 죄다 저희 집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저는 미용실도 꾸려야 하는데 시골에서 시댁 식구들이 올라올 때마다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집으로 달려가야 하니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었죠.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는지도 몰라요. 손 가는 것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사람 사는 맛도 나고 좋았어요. 적어도 외로울 틈은 없었으니까요. 결혼하고 이듬해에 임신을 한 저는 만삭이 돼서도 일을 했어요. 제 일이 하루 손 놓으면 손님이 떨어지는 일이라 그렇기도 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몸조리 하느라 얼마간 쉬어야 하는 데다가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천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벌어놓으려고 그런 거였죠. 물론 남편이 벌고는 있지만 선생 봉급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버는 돈의 반의 반도 안 되는걸요. 그나마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서 일부분은 시댁으로 흘러들어가곤 했어요. 동생들 학비가 없다. 농사가 잘 안 돼서 다음에 농사 지을 종자 살 돈이 없다. 이리저리 많은 이유로 돈 보내달라는 소리를 하셨거든요. 장남이 남편은 그럴 때마다 자기 버스비까지 아껴가며 보내드렸어요. 저희 친정은 뭐 다른가요? 딸이 서울에서 미용실을 한다고 사돈의 팔촌까지 친인척들을 저한테 일 가르치라고 올려보내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예전에 제가 지내던 가게 한 켠자리에 육촌 여동생을 데려다 놓고 일을 가르치게 되었죠 뭐. 지금이야 친인척 간에도 거리를 두고 살지만 그때만 해도 다들 그렇게 뭉쳐 살곤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살았네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이 제 출산일이 되었어요. 그날도 저는 미용실에서 파마를 말다가 진통이 와서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라서 육촌 여동생이 학교에 전화를 해두었다고 하더군요. 남편네 학교에서 제가 있던 산부인과까지는 버스로 20여 분 거리였는데 1시간이 넘게 진통을 하는데도 남편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남자가 수업 다 마치고 올 생각인가 싶어 조금 서운했지만 진통이 심해서 그마저도 금세 잊고 말았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만실로 옮겨졌고 남편도 오지 않은 상황에 출산을 하게 되었죠. 아들이었어요. 남편과 나중에 누굴 닮았는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아기는 빨갛고 쭈글거렸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정말 내가 낳은 아이가 맞나 싶기도 하고 내 몸속에서 이 어린 게 어떻게 10달을 버티고 살았나 신기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아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힘겨운 출산을 마치고 병실에 누웠는데 그제야 아직도 남편이 오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지 뭐예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에 도대체 언제 오는지 두고 보자는 생각까지 이르렀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녁밥이 나오는 시간이 됐는데 육천 여동생이 눈물 범벅이 돼서는 병실로 달려들어왔지 뭐예요. 언니, 어떡해. 형부가. 말도 채 맺지 못하고 육천 여동생은 주저앉아 울었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했죠. 남편이 병원으로 오던 중 오토바이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거짓말 같더라고요. 내 남편이 그렇게 쉽게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애써 부정을 해보기도 했지만 몇 시간 뒤 찾아온 경찰의 말에 신락 같은 희망도 사라지고 말았어요. 세상에 태어나 축복을 받아야 할 내 아들은 이후 애비 잡아먹은 몹쓸 놈이 되어 시댁 식구들의 욕바지가 되었어요.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시부모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내 새끼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없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슬프고 힘든 건 바로 나와 내 아들인데 왜 자기들이 우리 모자를 죄인 취급하는지 억울하고 원망스럽기만 하더라고요. 남편의 장례가 끝난 뒤로 시댁과는 연을 끊게 되었어요. 밥도 목구멍으로 안 넘어가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진 채로 시체처럼 누워 지냈어요. 그 와중에 육천 여동생은 애 젖을 물려야 하니 미역국이라도 먹으라며 매 끼니 때마다 밥상을 차려다 주더군요. 미역국을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뭐고 남편 따라 저 세상으로 갈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미 마음은 이런데도 어린 아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고 제 가슴을 부여잡고 젖을 빠는데 그 모습이 이기적으로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가엾게 느껴졌어요. 이 어린 게 앞으로 아빠도 없이 살아야 하는데 지처지를 알기는 알까? 네 잘못이 아닌데도 평생 애비 잡아먹은 자식이랑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데 가슴은 또 얼마나 아플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젖을 먹고 배가 부른 아들이 저를 보고 싱긋 웃더라고요. 그 웃음에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어린 너도 살겠다고 힘을 내는데 어미인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남편이 남겨준 내 새끼 어떻게든 남부럽지 않게 키워서 나중에 저승에 가서도 남편한테 큰 소리 쳐야겠다 싶더군요. 결국 저를 일으켜 세운 건 갓 태어난 내 아들이었어요. 처음 육천 여동생을 데리고 있으라는 친정 아빠의 말을 들었을 땐 왜 나한테 이런 짐을 떠넘기나 싶었는데 남편이 떠나고 홀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육촌 동생마저 곁에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더라고요. 남편 상을 치르고도 먹고 살기 위해 미용실 문을 열어야 했던 저는 아이를 데리고 가게에 나와야 했어요. 손님을 보고 있을 때는 육촌 동생이 저 대신 아들을 업고 잠을 재우곤 했죠. 육촌 여동생은 우리 아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저와 함께 살았어요. 진작 더 큰 미용실로 옮겨도 됐었지만 저 혼자 애 키우고 사는 게 걱정된다며 끝까지 곁을 지켜주더군요. 아들 녀석은 죽은 채 아빠를 본 적도 없으면서 밥 먹을 때 모습이나 성격까지 쏙 빼닮았더라고요. 시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신기하게 아들의 모습에서 남편이 보이곤 했어요.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어린 아들한테도 힘겨운 일이었을 텐데도 아들 녀석은 단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집에서 목욕을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주말마다 대중 목욕탕을 다니곤 했는데 어릴 땐
아들을 여탕에 함께 데리고 다녔지만 국민학교에 들어간 뒤로는 눈치가 보여서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혼자 남탕에 보내놓으면 제대로 때를 못 밀어서 아쉬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육촌 여동생이랑 수다를 떨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주말마다 지 남편을 우리 집에 보내더라고요. 우리 아들 데리고 목욕탕에 가라고요. 그때 그 일이 너무 고마워서 지금까지도 육촌 여동생네 일이라면 제가 발벗고 나선답니다. 하루 종일 미용실에서 손님들 머리를 하느라 밥대 놓치기 십상이고 다른 집 엄마들처럼 앉혀놓고 공부도 가르쳐주지 못했는데도 아들 녀석은 지 아빠 머리를 닮아 그런가 공부를 곧잘 했어요. 엄마 걱정에 사춘기 때도 반항 한번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 않고 혼자 이겨내는 착한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군복무를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기까지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남편의 빈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덜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불쑥불쑥 찾아드는 불청객처럼 잊을만 하면 그 존재가 사무치게 그리워지곤 했거든요. 특히나 아들 녀석이 대학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랑 혼담이 오고 갈 때는 더더욱 그랬어요. 여자 쪽 부모가 재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제 아들을 탐탁지 않아 했거든요. 특히 그 집 아버지가 제 아들 면전에 대고 애비 얼굴도 모르고 자란 놈이 부모 노릇은 제대로 하겠냐는 소리를 하며 결혼을 반대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들 여자친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앞에서 떠들지 뭡니까? 우리 아빠가 저를 너무 아끼시거든요. 그러니 오빠가 나랑 결혼하려면 그런 말 정도는 감수해야죠. 안 그래요, 어머님? 티끌 하나 없이 말끔한 얼굴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어찌나 속이 뒤집어지던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 결혼식은 미국에서 할까 해요. 아빠가 그러자고 하시네요. 아니, 갑자기 미국은 왜? 우리 오빠네도 미국에 살고 친척들도 거기들 계시거든요. 사실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요.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어머니인 저를 지인들 앞에 내보이기 창피해서 미국까지 가서 조촐하게 식을 올리자는 거였거든요. 변두리 미용실에서 더럽게 남의 머리 만져가며 돈 버는 사람이랑 사돈 맺는 걸 남들한테 보이기 싫다 이거였죠. 그 말을 하면서도 제 기분이 어떨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아들 여자친구를 보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런 애랑 결혼해서 내 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뒤늦게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아들이 발끈하고 나섰고 얼마 안 가 결혼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여자 쪽에서 약간의 양보를 하겠다고 숙이고 들어왔지만 아들 녀석이 단칼에 자르더군요. 자기는 내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그 말에 그래도 내가 자식 농사를 헛지은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들의 파혼이 저 때문인 것 같아 미안하더라고요. 이른 나이에 파혼을 경험한 아들은 얼마 뒤 뜬금없이 지방으로 좌천이 되고 말았어요. 회사에서 우수직원 상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던 아이가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회사 간부 중 하나가 파혼한 여자친구 큰아버지였다나 봐요. 파혼 이후 대놓고 제 아들을 괴롭혔던 모양인데 그러다 지방으로 좌천까지 보내버린 거였죠. 아들은 제가 걱정할까봐 그 사실을 숨겼고요. 저는 그걸 한참 후에나 알았네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엄마라는 사람이 변변치 못해서 내 아들 인생까지 망가뜨린 것 같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방으로 내려간 아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매주 서울집에 올라와 집안 살림을 돌봐주었어요. 형광등도 갈아주고 망가진 전자제품은 없는지 봐주고 제 가게까지 나와
의자며 집기들을 고쳐주곤 했죠. 그런데 그러던 아들 녀석이 서울에 올라오는 주기가 길어지더니 언제부턴가 전화로만 안부를 묻곤 하지 뭐예요. 일이 고돼서 그런가 싶다가도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돼서 한 번은 연락도 않고 아들이 지내는 원룸으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글쎄 아들이 퇴근도 안 한 집에 웬 여자가 있지 뭐예요. 여자는 저를 보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놀라서는 큰 눈만 꿈뻑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훈이 엄마라고 말했더니 그제야 꾸벅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상훈이 여자친구라면서요. 아무리 여자친구라도 그렇지 다 큰 성인이 남자 집에 함부로 와서 이러고 있으면 돼요?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한마디 해버렸는데 순간 코끝에 맛있는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였죠. 주방 쪽을 보니 제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접시에는 간 무친 나물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고 가스불 위에는 청양고추가 올라간 생선조림이 맛있게 끓고 있었어요. 하나같이 어찌나 맛깔나게 보이던지 나도 모르게 입안에 침이 고이더군요. 배에서는 연신 천둥 소리를 쳐댔고요. 내가 고작 먹을 거에 넘어가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본능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앉으세요. 안 그래도 막 상 차리려던 참이었거든요. 많이 시장하신 것 같은데 먼저 식사하실래요? 상훈 씨도 금방 올 거예요. 여자는 밥상을 펼치곤 얼른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숟가락을 한 벌만 놓더라고요. 그쪽은 안 먹어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같이 먹지. 저는 잠깐 자리 비우고 나온 거라서 다시 일하러 가봐야 해요. 혹시 그동안 매일 이렇게 우리의 밥을 차려 먹인 거예요? 일하다 말고 와서? 네, 보니까 저녁을 편의점 삼각김밥이랑 라면으로 대충 때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병날 것 같아서 시간 나는 대로 와서 해주고 있어요. 제가 근처에서 헤어샵을 하거든요. 참, 어머님도 헤어샵을 하신다면서요? 상훈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남편도 없이 여자 혼자 몸으로 자기를 키워주셨다고 상훈 씨가 어머님을 많이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가끔은 셈이 날 정도로 어머님 자랑을 한다니까요. 생각하기에 따라 저와 내가 불편한 사이일 텐데 마치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어찌나 살갑고 친근하게 굴던지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아이가 내 며느리감이구나 했어요. 내 아들이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 싶었죠. 그래서 그해 겨울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한번 지방으로 자천된 이후 본사 복귀가 어려워진 아들은 아예 그쪽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이듬해 첫 아이를 시작으로 연년생으로 아들, 딸을 낳고 살게 되었죠. 살뜰한 며느리는 저보다도 제 아들을 잘 챙겼어요. 일을 하면서도 살림은 또 어찌나 야물딱지게 잘하는지. 모르긴 해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며느리감일 거라 자부합니다. 아들 녀석은 쉬는 날엔 온 가족이 서울로 올라와 하룻밤을 자고 가는데 괜히 나 때문에 여러 사람 피곤해지는 것 같아서 몇 번 그렇게 한 뒤로는 제가 아들네로 내려가곤 했어요. 언제 찾아가도 며느리는 딸처럼 살갑게 대해주니 고부간의 갈등 같은 건 애초에 없었죠. 그렇게 행복한 아들내외를 바라보는 낙에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 아들이 죽었다고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아들이 안치돼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교통사고를 당한 터라 시신 곳곳에 찢겨서 피범벅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장례가 진행되고 있었고 며느리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상주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겨우 4-5살 된 손자 손녀는 제 아빠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제 엄마 옆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넋놓고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힘을 짜내 며느리 옆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서울로 올라온 저는 가게 문도 닫고 며칠 동안 자리 보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벨소리가 들리기에 나가보니 며느리가 두 아이를 데리고 왔지 뭐예요. 아이들 앞이라 애써 눈물을 참으며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니들 집이랑 가게는 어쩌고 갈 데가 없어? 그제야 며느리는 참았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었어요. 우리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집이며 가게를 담보로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았는데 동업자 놈이 홀라당 들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채권자들이 들이닥쳤고 옷까지만 겨우 챙겨 나왔다고 하더군요. 아들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나 싶어 주먹으로 가슴을 팍팍 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 잘았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길 잘했나 보다. 내 새끼들 살터전은 마련해 줄 수 있으니 앞으로는 아무 걱정 말고 나랑 살자. 그렇게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살게 된 저는 더는 자리 보존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 남긴 자식들을 내 손으로 키워야 했으니까요. 제가 가게 문을 연 사이 며느리는 아이들이 다닐 어린이집을 알아보고는 일자리를 찾겠다고 나섰어요. 혼자 그 큰 집에 남아 있었다면 죽은 아들 생각에서 헤어나기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며느리랑 손자 손녀가 함께 있으니 그런 대로 참고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 장례를 치른 지 3개월 만에 며느리가 대뜸 재혼을 하겠다고 그러지 뭡니까? 어머님, 저요 기왕 새 출발하는 거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어요. 애들도 이 집 성씨니까 어머님이 맡아서 키우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네 자식들을 버리고 가겠다는 거냐? 네가 그러고도 애미야? 자식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만 봐도 그렇잖아요. 기껏 키운 아들이 어머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먼저 세상 떠나면서 어머님 가슴에 대목 박은 거밖에 더 있어요? 전 그렇게는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손주들은 어머님이 맡아서 기르세요. 며느리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는 제 새끼들도 버린 채 여행 가방 하나만 챙겨서 집을 나갔어요. 한숨만 나더라고요. 도대체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싶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세상 떠나 남편에 애지중지 키웠더니 하루아침에 황천길 간 아들. 그리고 이제는 자식까지 버리고 지 인생 살겠다고 나간 며느리까지.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해야 하나. 눈물도 안 나고 그저 그대로 주저앉고만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내가 지켜야 할 내 아들의 자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를 악물고 살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아이들을 씻기고 입혀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아이들이 하원을 한 후에는 제 가게로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내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손주들도 내 미용실을 놀이터 삼아 뛰놀게 되었죠. 아직 어린아이들이라 수시로 제 엄마를 찾아대는 것도 일이라면 일이었어요. 백반만 자면 올 거라는 거짓말로 아이들을 달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과 사탕으로 환심을 사가면서 어르고 달래면서 지낸 2년 반이었습니다. 그날도 엄마를 찾는 손주들과 한참을 씨름하다가 겨우 재워놓고 거실로 나왔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지 뭡니까? 다 늦은 밤에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잔뜩 긴장한 채 현관문을 열었는데 글쎄 집 나갔던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나갈 때 가지고 갔던 옷가방을 그대로 든 채 말이죠. 니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불같이 화를 내며 며느리한테 쏘아붙였더니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끌어안기 뭡니까?
이건 또 뭐하는 짓인가 싶어 밀어내려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이제 다 끝났어요. 내 남편 죽게 만든 그놈 제 손으로 부셔버렸어요. 이제 우리 그이도 편히 눈 감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며느리의 얘기는 날이 새도록 이어졌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자기 살 길 찾아 나간 게 아니라 제 남편을 속여서 돈을 뺏고 죽음까지 몰고 간 사기꾼 놈한테 찾아가 그놈을 꿰어냈더라고요. 어떤 감언이설로 그놈을 홀렸는지는 세세히 물을 수는 없었지만 본처와 이혼까지 시켰다는 말을 듣고는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내 아들처럼 그놈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모아 도박판까지 벌였더라고요.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타짜를 사서 도박판을 벌이고 반년에 걸쳐 그놈 돈을 야금야금 빼냈다나요? 처음엔 큰 돈을 따게 해주면서 요령껏 밀고 당기기를 했더니 그 사기꾼 놈이 홀라당 넘어오더래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악덕 하우스 업장에 끌고 가 남은 전 재산을 탈탈 털어먹고는 업장에서 거액의 돈까지 빌리게 하고선 알거지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놈은 지금 어딨냐? 악덕 하우스 업장에서 수억을 빌렸으니 온전히 살 수 있겠어요? 고깃배에 팔려갔든 장기를 털리게 됐든 둘 중 하나겠죠. 전요, 그놈이 하나도 안 불쌍해요. 그놈 때문에 우리 그이는 목숨까지 잃었잖아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그놈 손에 전 재산 잃고 가족들까지 길바닥에 나앉은 집이 한둘인 줄 아세요? 그런 놈은요, 경찰에 넘기는 것도 아까워요. 재판 받아봤자 돈도 못 찾고 기껏해야 몇 년형 받고 다시 나올 텐데 그 꼴을 어떻게 봐요? 며느리가 애꿎은 남의 가정까지 깨놓은 건 차후 사기꾼 놈의 아내와 자식들한테 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혼할 때 위자료와 양육비로 넉넉히 주게 했다고요. 그리고 그놈한테 따낸 돈은 사기 피해자들과 나눠 가졌다고 했어요. 잃은 재산을 온전히 다 회수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아 왔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며느리를 보는데 이 애가 내가 알던 착하고 순수한 며느리가 맞나 싶더라고요. 어머님, 전요 우리 그이 절대 못 잊어요. 부모 형제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나를 온전한 사람 대접해준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 그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 목숨을 앗아간 놈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복수해야 하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벌하시면 달게 받겠지만 그래도 저 후회는 안 해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 몸을 벌어가면서까지 지 남편 복수를 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너무도 가엾고 고마워서 그대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런 며느리한테 무슨 벌을 주겠어요. 오히려 내 등에 업고 다녀도 시원찮을 판인데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착실한 엄마이자 세상에 둘도 없이 착한 며느리로 살고 있습니다. 비록 며느리도 저도 여자로서 박복한 인생을 살아오긴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똘똘 뭉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야 하늘로 먼저 간 제 남편과 아들도 더는 걱정 않고 마음을 놓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행복해야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안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하나 키우며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아줌마예요. 외동아들인 자기 아들만 죽어라 쫓아다니며 며느리인 절 못살게 굴던 시모가 바로 저희 시어머니네요. 남편이 어려서부터 워낙 똑똑했고 서울대 의대를 나온 수재이니 잘난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저도 자식 새끼 키워보니 애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시모의 외아들에 대한 집착은 정말 대단했어요. 완전히 영화 미저리의 실사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시모가 180도 달라져서 요즘엔 적응이 잘 안 될 정도예요. 항상 구박만 하고 미워만 했던 저와 제 아이에게 고마워하며 엄청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동안 하도 시모로부터 당한 게 많으니 어느 게 본 모습인지 아직 의심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이렇게 시모가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된 것에는 친정엄마의 공이 정말 컸어요. 친정집이 흙수저에 농사 짓는 집이라고 시모가 처음부터 엄청 싫어했죠. 친정 부모님까지 싸잡아서 비난하기 일쑤였죠.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모욕을 다 감수해가면서까지 오직 큰딸인 저의 행복을 위해 시댁의 정성을 다해 잘하셨어요. 만일 저였으면 자존심 상해서 절대 못했을 일들을 저희 친정 부모님은 자존심 다 버리고 해주신 거죠. 아휴, 그간 시모 때문에 친정 부모님 마음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뒤엎고 이혼하고 나와버리고 싶네요. 하지만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시모가 완전히 바뀌었으니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시모의 선함이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팔짱 끼고 잘 살펴볼 생각입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시모가 벼락 맞은 것처럼 180도 변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널인 사연살롱 구독자분들에게 상세히 밝혀볼게요. 제 인생의 하소연 한풀이를 해볼 테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희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집안 각각이 조상 대대로 흙수저 소정농 집안이었어요. 땅 한 평 없이 죽어라 남의 땅 읽어주고 소정의 품삯을 받아 생활해오던 집안이었죠. 친정 부모님 또한 보고 자란 게 농산일이었기에 다른 걸로 성공할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농사로 삶을 개척하려 하셨죠. 농사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우리 엄마 아빠는 실제 나이 30대였지만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손과 발이 다 부르트고 갈라진 할배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특히나 농산일은 날씨의 영향을 엄청 받잖아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 장대비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고 하면 농업인들은 농작물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첫째 딸이었던 저도 덩달아 잠을 못 자고 어렸을 때부터 날씨에 예민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네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금슬이 좋으셨기에 첫째 딸인 저를 포함해 딸 넷을 내리 낳으셨어요. 아마 아들을 낳기 위해 딸만 4명을 낳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면서 한 번도 자식들이 죄다 딸이라 섭섭했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4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며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우리 가족은 늘 화목했죠. 여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우애도 좋고 그 흔한 다툼도 한 번 없이 항상 웃음꽃이 피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 6 식구가 늘 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할 정도로 가난함을 벗어나지 못하자 친정 부모님은 돼지 축사도 해보고 우리 농장도 해보며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해 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4자매는 열과 성을 다해 부모님 일을 도왔죠. 그런데 우리 6 식구의 노력이 정말 무색하게도 결과는 처참했어요. 돼지 농장이 조금씩 잘 되려나 싶으면 돼지 콜레라가 돌아서 싹 다 살처분 대상이 되어버렸죠. 우리 농장도 수익이 날까 싶으니 조류 독감이 유행해 정성 들여 키운 오리들이 다 죽어나갔고요. 그때마다 부모님께서 받은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다 못할 정도였어요. 눈물 많고 마음 여린 엄마는 우리들이 다 잠든 새벽녘에 뒷마당에 나가 꺼이꺼이 우시더군요. 우리 네 자매도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죠. 결국 다시금 농산일로 귀기했죠. 저희 부모님은 더 이상 큰 욕심 안 부리고 쌀농사, 고추농사 지어 여섯 식구 입에 풀칠만 하자라고 다짐하셨어요. 그나마 조그만 땅을 사서 더 이상 소장국 노릇은 안 해도 되었죠. 자그마한 땅 주인이 된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은 큰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죠.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어느 날부터인가 대대적인 공사를 하더군요. 우리 논밭에 한 100배는 돼 보이는 듯한 평수에 웬 아방궁 같은 대저택을 짓고 있었어요. 이 마을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이장님께 대체 뭔 공사인지 여쭤봤죠. 아, 저기 대저택 말이야. 서울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 지역에 지사를 크게 내면서 외동아들이랑 딸랑 세 식구가 살 집을 저리도 크게 짓는 거래. 회장이 직접 이 지역에 살면서 지사 업무를 진두지휘한다나 뭐래나. 내 참, 300명이 살아도 될 만큼 큰 집에 딸랑 세 식구라니 참으로 웃기지? 가난한 농민들의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큰 집이었죠. 입만 쩍 벌리고 있는데 그 집 공사장으로 벤츠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가더군요. 벤츠 뒷창문이 열려 있어서 누가 타고 있나 봤더니 내 또래에 아주 잘생긴 남학생이 타고 있었어요. 저 집 회장이란 사람의 아들이 분명했죠. 와, 잘생겼다. 완전히 탤런트처럼 생겼네. 서울 부자들은 저렇게 다 잘생겼나? 우리 네 자매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에 침만 꿀꺽 삼키고는 다시 엄마 아빠 농사일을 도와주러 갔죠.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 담임선생님께서 전학생이 있다며 소개시켜 주더군요. 자, 서울에서 전학 온 김진헌이라는 학생이다. 지난해 아버님께서 이번에 우리 학교 전체 화장실을 싹 다 신식으로 고쳐주시기로 했다. 일동 박수! 그 아방국에 살 거라는 회장 아들이잖아? 캬, 역시 잘생기긴 했구나. 벤치에 앉아있던 그 남학생이 맞았어요. 제 나이 고등학교 1학년, 한창 사춘기 여학생이었기에 잘생긴 남자아이와 친해지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었죠. 마침 진환이는 제 바로 앞자리에 앉게 되어 자주 뒤를 돌아보며 제게 학교 생활 이것저것에 대해 묻더군요. 그때마다 당연히 매우 친절한 태도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었죠. 그렇게 친구로서 조금씩 친해질 수 있었네요. 진환이는 부잣집 외동아들로 곱게 컸기에 성격도 유하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성질머리가 고약스럽더군요. 하교 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있는데 진환이의 엄마, 그러니까 회장 와이프가 뚝방길을 걸어가더군요. 이미 아방궁 같은 대저택이 완공되어 오고 가는 얼굴을 자주 보았기에 저희 부모님은 먼저 아는 척을 했죠. 안녕하세요. 저 집 사시는 사모님이시죠? 저희는 이 아래 빨간 기와집 사는 주민입니다. 집을 마치 대골같이 멋들어지게 지으셨네요. 이 마을에 사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죠 뭐. 저희 엄마 아빠가 모자를 벗고 허리까지 숙여가며 진환이 엄마에게 아는 척을 했지만 돌아오는 아줌마의 반응은 진짜 어이없더군요. 여기 일꾼이에요? 어디서 같은 주민으로 엮어서 아는 척을 해?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 아, 여기가 논밭이야? 아님 똥숟간이야? 소똥 냄새가 천지의 진동을 하네 아주. 남편한테 얘기해서 얼른 서울로 떠나든지 해야지. 더러워서 못 살겠네 진짜. 대뜸 가르침을 뱉으며 우리 부모님에게 사람 대접을 안 하더군요. 진짜 재수없는 여편네였죠.
저희 아빠도 화가 나서 한 말씀 하시더군요. 아휴, 서울 부잣집 출신이라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보군. 저 집 외동아들은 인사도 잘하고 좀 착해 보이던데 누가 저 집안 며느리로 들어갈지 아주 고생길이 훤하구만. 나도 가래침이나 뱉어야겠다. 진안이 엄마의 성격이 개떡 같다는 것과는 별개로 진안이와는 친구로서 많이 가까워졌어요. 진안이는 서울에서 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은 건지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죠. 야, 너 전과목 올백 맞은 거야? 야, 진원아, 너 천재 아니니? 진짜 대단하다. 에이, 천재는 무슨. 그냥 학생으로서의 본분은 공부뿐이니 열심히 하는 거지 뭐. 내 목표가 서울대 의대라 당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그때 깨달았어요. 아, 맞아. 학생으로서의 본분은 공부구나. 난 엄마 아빠 일 도와주는 게 주 임무였고 공부는 늘 뒷전이었는데. 저도 지난 일을 따라 고2 정도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대학도 못 들어갈 실력이었던 저는 점점 성적이 올라 고3 때 되니 서울 4년제에 입학할 성적까지 되더군요. 부모님께서도 처음엔 농사일 덜 도와주는 점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하시다가 점점 상승하는 성적표를 보시고는 가능성을 약간 보신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을 고3 때 돼서야 처음 들었네요. 지난이야 늘 붙어 다니며 학교에 마련된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니 몇 명 없는 전교생 친구들에게 우리가 사귀는 사이라며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야, 아람아, 너희 진환 서방님 어디 계시냐? 공부를 빌미로 니네 가족보다 더 붙어 다니는 거 아니니?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서 공부한다며? 선생님 안 계시는 주말에 공부하면서 뽀뽀도 하고 손도 잡고 하는 거 아냐? 야, 무슨 서방님이냐? 우린 그저 같이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 사이일 뿐이야. 진환이는 서울대 의대 목표라서 전국 등수 신경 쓰는 아인데 괜히 걔 신경 쓰이게 하지 말아라. 말은 이렇게 했어도 점점 진환이를 좋아하는 제 마음을 저도 느끼겠더라고요. 콩닥콩닥한 마음을 숨기고 그 아이 옆에서 열심히 공부했죠. 하지만 그 중요한 고3 생활에 엄청나게 큰 위기가 닥치고 말았어요. 서울대 의대를 준비하던 진환이에게 말이죠. 진환이네 아버지가 야심차가 밀어붙이던 이 지역 사업이 아주 폭삭 망해버려서 그 여파가 서울 본사에까지 미쳤다더군요. 그래서 서울 본사도 휘청거려서 이것저것 시한폭탄 맞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은 마을에 별별 흉흉한 소문이 다 돌고 있었지만 전 일단 모른 척했어요. 그러기를 한 달 후 진환이가 갑자기 학교를 안 나오더군요. 저희 집 전화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진환이었어요. 아람아, 우리 아빠 회사가 완전히 망해버려서 그 충격으로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말았어. 우리 아빠가 너무 불쌍해. 근데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온갖 빚쟁이들이 시골집에도 다 들러붙어서 급하게 서울로 전학 가야 할 것 같아. 엄마랑 둘이 외삼촌 집들 전전하며 살아야 한대.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아람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진원아, 서울 가서도 네가 공부했던 것처럼 열심히 살면 점점 살 길이 보일 거야. 힘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편지를 써도 좋아. 네 마음이 진정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도움이든 줄게. 알아서 잘하겠지만 우린 고3이니 공부 마무리도 잘하고. 알겠지? 슬프겠지만 마음 단단히 먹어.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네 옆에 있어줄게. 그렇게 다독였지만 결국 그의 진환이가 목표로 하던 서울대 의대는 불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공부라곤 담을 쌓았던 저는 진환이 덕분에 공부에 재미를 붙인 결과 인서울 4년제 끄트머리 대학에 붙을 수 있었죠. 대학 합격보다 더 기뻤던 건 제가 그 과에서는 1등으로 붙어서
4년 전액 장학금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우리 집에선 그동안 대학 나온 사람이 없었으니 장학금까지 받고 다닐 수 있다는 사실에 경사가 났어요. 저희 아빠가 플랜카드까지 붙인다는 걸 가까스로 막았죠. 아빠, 서울대도 아니고 서울 4년제 제일 꼬라비인 대학 붙은 걸 무슨 자랑이라고 플랜카드를 붙여요. 아, 창피하게. 그래도 가족들의 크나큰 축하를 받으니 나름 뿌듯하더군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혼자 지내기 위해 상경했죠. 제 머릿속엔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수를 하고 있을 진환이 걱정뿐이었어요. 상경하자마자 초췌해진 진환이를 만났어요. 우린 터미널에서 만나자마자 누가 보든지 말든지 서로 껴안고 몇십 분을 엉엉 울었어요. 그 울음 속에 모든 감정이 다 녹아 있었죠. 우린 두 손을 꼭 잡고 터미널 안에 있던 햄버거집으로 가서 햄버거를 먹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공유했어요. 진환이의 외가 쪽도 꽤 괜찮게 산다고 들어서 외삼촌 댁에 엄마와 함께 머물며 잘 지내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군요. 외삼촌들이 우리 아빠 회사 잘 나갈 때는 아첨하고 돈 빌려가기 바빴는데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와 내가 완전히 거지가 돼버리니 다들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더라. 아무리 피 섞인 친척이라도 다 필요 없더라고. 아이씨, 또 삼촌들한테 멸시받은 생각하니 열받아서 눈물이 다 나네. 네 앞에서 창피하게. 내 앞에서 창피할 게 뭐가 있어. 다 말하고 다 울어버리고 네 속 풀어. 내가 다 들어줄게. 나 벌써 알바자리 구해놨어. 최저시급보다 좀 더 주더라고. 너 재수학원 다니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 다닌다고 했지? 외삼촌 집에 있지 말고 기숙학원에서 살면서 공부에만 집중해. 내가 알바 열심히 해서 학원비 대줄게. 뭐? 아람아, 그건 절대 안 돼. 내가 왜 네 돈을 받아. 그냥 외삼촌 집에서 눈칫밥 좀 먹으면서 공부하면 돼. 자존심 상해서라도 네가 힘들게 알바해서 번 돈 못 받아. 진환아, 난 지금껏 살면서 일하는데 도 같은 애야. 공부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살았는걸? 그깟 자존심이 밥 안 먹여주더라. 네가 서울대 의대 합격해서 의사 되면 나보다 돈 훨씬 많이 벌 텐데 그때 이자까지 다 쳐서 갚으면 되잖아. 제발 내 말 들어줘. 그게 지금 내 소원이야. 이렇게까지 간곡히 부탁하니 진환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대로 하겠다는 표시를 했어요. 그렇게 1년을 대학생활과 알바 두세 개를 병행하는 강행군을 펼친 결과 제 생활비는 물론 진환이 학원비와 시골 부모님 용돈까지 붙일 정도가 되더군요. 궁하면 통한다더니 알바비만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곤 예상하지 못했죠. 물론 하루에 쪽잠 4시간 자가며 밤중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일한 결과였죠. 제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진환이는 무난히 서울대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제가 4년 장학금 받고 대학에 합격했을 때보다 훨씬 기쁘더군요. 아람아, 나 서울대 의대 붙었어. 엄마보다 너한테 먼저 알려주려고 제일 먼저 전화한 거야. 고마워. 다 네 덕분이야. 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내 처지가 이렇다 보니 남자답게 표현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젠 원하는 거 이뤘으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내가 학부만 마치면 우리 꼭 결혼하자, 아람아. 그때 되면 내가 근사하게 프로포즈 할게. 고마워, 진환아. 합격해줘서. 나도 널 좋아하는 마음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먼저 고백해줘서 고마워.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살자. 어서 너희 엄마한테도 알려드려. 엄청 기뻐하시겠다. 의대생이 된 남친은 과외 알바를 여러 개 뛰었는데 저와는 버는 스케일이 다르더군요. 비싼 의대 학비는 물론 본인 엄마와 함께 살 전셋집 보증금까지 마련했어요. 그러기 위해 돈을 아끼고 아껴야 하니 여자친구인 제게
선물 하나도 못 해주는 걸 늘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하나도 서운한 감정이 안 들었어요. 이상하게 진한이는 내 연인이라는 느낌보단 가족 같다는 느낌이 진하게 들었거든요. 진한이는 아직 사귀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 마치 사위처럼 아들처럼 정말 잘했어요. 없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저희 시골집에 내려가 농산일을 도우곤 했죠. 저희 부모님은 비록 집안이 쫄딱 망하긴 했지만 얼굴도 잘생기고 서울대 의대 다니는 수재인 남친을 정말 예뻐하셨어요. 김장김치를 보내시면 제 것뿐만이 아니라 늘 남친과 남친 엄마 것까지 해보내셨죠. 어마무시한 의대 공부량을 소화하기 위해 남친은 저와 도서관 데이트를 자주 했어요. 마치 고등학교 때처럼 말이죠. 덕분에 저도 취업 준비를 제때 하여 한 중견기업에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었어요. 남친은 아직 학생 신분이었지만 이제 곧 졸업과 함께 인턴이 될 예정이었죠. 전 회사원이었기에 회사 근처 원룸을 얻어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친과 뜨거운 연애의 결과 조심한다고 했지만 아플싸 혼전 임신이 되고 말았어요. 이 일을 어쩌지? 진아나, 나 아무래도 몸이 좀 이상해서 임신 테스트기 해봤더니 2줄 나오네. 2-3개 해봤는데 다 2줄이야. 어떡하면 좋으니? 와, 진짜? 대박. 야호, 나 이제 애기 아빠가 되는 거야? 네 잘못 없어, 아람아. 내가 의도한 거야.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쁠까? 딸일지 아들일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내가 인턴 생활 할 병원 산부인과 다니면서 이곳에서 출산까지 하자. 신난다. 어서 엄마한테 말해야겠어. 장인 장모님께도 임신 사실 바로 말씀드려. 결혼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혼인신고 도장부터 찍자고. 알았지? 넉살 좋은 남친은 아직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닌데 울 부모님을 장인 장모님이라 칭하고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좋아하시더군요. 아람아, 축하한다. 어떡하긴 뭘 어떡하니? 하늘이 내려주신 축복인걸.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추고 아기 키울 생각 마. 키워가면서 갖추면 되는 거야.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큰딸 장하다. 이쯤 되니 남친 엄마의 반응이 너무 궁금했어요. 첫인상이 무척이나 안 좋았던 남친 엄마는 몇 년을 사귀는 동안 저희 엄마 김치며 반찬을 얻어먹으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거든요. 어느 날 주말에 쉬고 있는데 누가 쾅쾅 제 원룸 문을 두드리더군요. 문틈으로 살짝 보니 남친 엄마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 아줌매는 삿대질을 하며 귀가 따가울 정도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야 이년아, 이 꼴이 9 달린 구미호년 같으니라고? 기어코 내 귀한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서울대 의대 나온 내 천재 아들이 왜 너 같은 가난뱅이 촌년하고 결혼을 하냐? 하다 안 될 것 같으니 임신까지 했다고? 그런다고 내가 이 결혼 허락할 것 같아? 당장 애 떼라. 내가 수술 잘하는 병원 알아놨으니 같이 가서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당장 따라와. 이 손 놓으세요, 어머님. 무슨 임신이 장난이에요? 갑자기 쳐들어와선 다짜고짜 애를 떼라 말아요. 제 뱃속의 아이는 어머님 피가 섞인 손주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뭐? 무지막지? 너 진짜 무지막지한 게 뭔지 보여줘? 남친 엄마는 급기야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전 남친 엄마를 밀쳐버리고 얼른 112에 신고해버렸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경찰에 연락을 받고 남친도 황급히 오더군요. 남친 엄마와의 첫 대면은 그렇게 경찰서행으로 마무리 지었네요. 내가 오랫동안 사랑했던 남친의 아기를 가졌는데 쌍스런 남친 엄마의 한마디에 아기를 지우긴 죽기보다 싫었어요.
남친도 낙태에 대해선 결사 반대했고요. 엄마, 아직 임신 초기인 예비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 어떡해요? 아기 잘못되면 엄마가 책임지실 거예요. 내 귀한 아들아, 내가 널 어찌 키웠는데 저런 버러지 같은 년한테 횟가닥 눈이 돌아서 혼인신고면 애를 낳겠다는 거냐? 서울대 의대 나오고 탤런트 뺨치게 잘생긴 네가 재벌집에 장가를 들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왜 거지 소굴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겠다는 거야? 절대 안 된다, 내 아들. 내 귀한 아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내가 의사라는 것 때문에 돈 많은 집에 팔려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뭐 볼 거 있나요? 우리 집도 아버지 돌아가실 때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아람이가 제 뒷바라지 다 해준 거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엄마가 뭘 하셔도 전 아람이랑 결혼합니다. 장인 장모님도 좋으신 분이에요. 조만간 상견례 자리 마련할게요. 그냥 참석만 하세요. 그토록 아들을 귀하게 여기던 예비시모는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상견례 자리에 참석했죠. 예비시모의 비참한 얼굴만 보면 무슨 나라가 망한 줄 알겠더군요. 우리 친정부모님을 보자 다시금 고약한 성질머리가 되살아난 듯 쏘아댔어요. 천박하기 짝이 없었죠. 돈도 없는 집안에서 쓰잘데기 없는 딸내미를 넷이나 낳았네? 거지 분수에 맞게 하나, 둘만 낳아야지. 뭐 저렇게 싸질러 댔대? 일단 애부터 싸지르고 보는 건 지 엄마 닮았구만. 저희 부모님도 예비시모의 싸가지에 엄청나게 당황하신 기색이 역력했지만 딸 가진 죄인으로 최대한 예의를 차리셨어요. 사돈어른, 예전에 시골에서 한번 뵙고는 처음이네요. 그간 바깥어른도 돌아가시고 많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살기가 참 녹록지 않으셨을 것 같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난 원래부터 귀족 가문에서 자라서 댁들처럼 365일 돈 걱정하진 않아도 되니 값싼 동정 따윈 사절입니다. 게다가 우리 찬란 의사들이 곧 월 1,000만 원 이상 벌어올 텐데 뭔 걱정입니까? 아휴, 저 맹랑한 아람인지 보람인지 대개 딸이 임신 공격만 안 해왔어도 재벌집 사위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고 내 팔자야. 더 이상은 댁딸하고 마저 앉아 있기도 싫으니 자, 여기 혼수 목록이나 받고 그대로 다 해와요. 혼수 목록이라 했으나 무슨 공책을 하나 던지고 가시더군요. 그 속엔 빽빽하게 혼수로 해와야 할 것들이 적혀 있었죠. 죄다 럭셔리한 외제품에 사치품들 천지였어요. 옆에서 보다 못한 남친이 본인 엄마를 말리더군요. 아니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우리 그냥 아람이 살던 원룸에서 살림 차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아기 낳고 시작할 계획이에요. 이런 걸 좁은 집에 다 어디에 쑤셔넣으란 말씀이세요? 그거 너희 것 아니고 내 거다. 내가 머리에 얹고 살든 이고 살든 알아서 할 테니 잔말 말고 그 혼수 목록 다 해와. 난 이만 간다. 예비시모는 자리를 떴고 저희 친정엄마 아빠는 묵묵히 그 혼수 목록을 챙기시더군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아람아, 그리고 김서방, 네 혼수들 우리가 적금을 깨서라도 최대한 해볼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우리도 첫째 딸 시집 보내는 도리는 해야 하는 법이니 알았지?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실제로 적금 여러 개를 해지하여 받은 돈으로 말도 안 되게 비싼 혼수 물품들을 사서 시모집으로 보냈어요. 물론 남친이 중간 역할을 잘해서 시모가 원하던 혼수 목록을 절반 이하로 줄이긴 했지만요. 저희 배는 점점 불러왔고 우린 혼인신고만 한 채 제가 생활하던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자기 외동 아들이라면 끔찍이 여기는 시모는 하루에도 몇 통씩 며느리인 댁에 전화했어요. 나중엔 전화벨 소리에도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죠. 참다 못해 저도 한마디 했네요. 아니 어머님, 제가 임신해서 안 그래도 예민한 상태인데 하루에 수십 통 전화해서 뭘 그리 바라는 게 많으신가요? 며느리는 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아들인 진환 씨한테 직접 전화하세요. 야, 내 귀한 아들 의사 생활하는데
방해할 일이냐? 넌 막달이라고 회사도 휴직하고 집에서 팽팽 놀잖냐? 네가 우리 아들 따뜻한 밥 잘해 먹이고 있는지 감시하려고 주말마다 드나들고 전화하고 그러는 거다. 다 우리 귀한 아들 위해서라고. 실제로 시모는 주말마다 좁디 좁은 원룸집에 와서 꼭 1박 2일을 하고 가더군요. 올 때마다 잔소리 폭탄이었죠. 아이고야, 밥상머리에 송아지를 앉혀놔도 이상하지 않겠다. 내 귀한 의사 아들 풀떼기만 먹일 작정이냐? 이러다 쓰러지면 능력도 없는 네가 책임질 거야. 시모는 또 청개구리가 따로 없었어요. 단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마탕을 해드리면 나 당뇨인데 이렇게 단 음식 먹여서 빨리 죽이려는 게냐? 이딴 음식 네가 다 처먹어라. 그래서 마탕에 물엿을 바르지 않고 드리면 너 이딴 식으로 맛없게 요리하면 우리 귀한 의사들이 어디 집밥 먹기나 하겠냐? 살림을 똑바로 하란 말이야. 대체 어느 장단이 맞춰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맨날 머리에 필터 거르지 않고 아무 말이나 막 싸질러 대는 시모에게 지쳐서 나중엔 저도 맞서 싸웠네요. 어머님, 무슨 비위가 그렇게 까다로우세요? 저 몸도 무겁고 해서 더 이상 어머님 비위 못 맞추겠으니 이제 저희 집에 오시지 마세요. 가끔 명절에는 얼굴 한 번씩 보자고요. 하도 오지 말라고 문전박대를 하니 시모가 오는 횟수가 조금은 줄더군요. 그 난리통에 아기를 낳게 되었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어요. 그랬더니 또 와서 한다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죠. 야, 너 이제 애기 낳은 지 3달이나 됐으니 나가서 돈 벌어라. 언제까지 집에서 놀 거냐? 어머님, 제가 아기 젖주고 케어하느라 잠도 못 자고 좀비처럼 변해 있는 거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저희 회사 1년간 육아휴직에 보장돼 있는데 왜 3개월만 쉬고 복직해야 하죠? 우리 애기에 어머님이 봐주기라도 할 건가요? 태몸도 허약한데 내가 애를 어찌 보냐? 애기는 살고 나는 빨리 죽으라는 거냐? 요즘 어린이집 잘 돼 있던데 거기 보내면 되지. 안 그래? 아직 피덩이 같은 애기 벌써 어린이집 보내서 남의 손타기 하고 싶진 않아요. 1년간은 제가 볼 거예요. 그렇게 독박 육아하며 아기를 보고 있는데 친정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람아,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라. 아빠가 언제부턴가 살이 쫙쫙 빠져서 큰 병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봤더니 혈액암 말기란다. 이를 어쩌면 좋으니. 지금껏 뼈 빠지게 농산일만 하다가 건강검진이란 것도 생전 처음 받아봤는데 네 아빠가 곧 죽는데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란다. 어떡하니?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암 말기라니. 잘 치료하면 살 수도 있으니 엄마 너무 걱정 말고 김서방이 일하는 대학병원으로 바로 모셔 오세요. 아니, 제가 당장 애기 데리고 나갈게요. 아빠는 괜히 사위 일하는 곳에 안 좋은 소문 들고 민폐 끼치면 안 된다며 극구 사양하셨지만 남편까지 같이 내려가 아빠를 남편이 일하는 병동에 입원시켰죠. 전 갓난아기를 돌봐야 하니 간병을 자주 할 수 없었고 엄마가 24시간 늘 붙어 있을 수도 없으니 가끔 간병인을 쓰기도 했어요. 수술비, 간병비 등 돈이 많이 나왔지만 다행히 남편의 월급으로 커버 가능했죠. 정신없던 와중 시모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야, 요즘 내 용돈이 왜 이렇게 확 줄었냐? 내가 우리 귀한 아들한테 압력 넣어서 내 용돈 줄이라고 했지? 나쁜 년. 네 아들만 아들이냐? 네 아들 태어나고 내 용돈이 확 줄었다고. 어머님, 지금 저희 친정아버지가 혈액암 말기라 애기 아빠 일하는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병원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애 아빠 월급에서 충당하고 있고요. 저희 가족 다 지금 정신 없으니 조금 아껴서 생활하세요. 저희도 여유 없어요. 뭐? 아니, 암 말기면 이미 다 죽은 사람이구만. 죽은 사람한테 왜 돈을 쓰냐? 산 사람이 살아야지. 당장 내 용돈 똑같이 내놔라. 어머님이 사람이세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행동하세요.
사돈이 다 죽어가게 생겼다는데. 병원 한번 와볼 생각은 안 하고 용돈 똑같이 달라는 말만 하는 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더 이상 어머님이라고 부르기도 싫고 보기도 싫으네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남편하고만 연락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요. 시모에게 오만 정이 떨어져 그 후로는 시모의 연락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남편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했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친정 아빠 병간호를 했지만 너무 무심하게도 3개월 만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돌아가시기 3일 전쯤 그래도 말씀은 조금 하실 수 있을 때라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 유언 비슷하게 남기실 수 있었죠. 다들 고마웠다. 눈 감으면 거뭇거뭇한 저승사자가 눈앞에 보이는 걸 보니 갈 시간이 된 것 같구나. 덕분에 행복했어. 고생한다 내 새끼들. 여보, 나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게 해서 미안해. 아람아, 우리 손자 성모 낳아줘서 정말 고맙다. 잘 키워라. 김서방, 자네 덕분에 내가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호강하며 눈을 감을 수 있게 됐네. 김서방 장인이라며 다들 어찌나 잘해주던지. 진짜 고맙네. 아람아, 김서방하고 평생 백년해로 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헤어지면 안 돼. 이게 아빠의 마지막 육성이었어요. 아빠가 병상에서 내내 하셨던 말씀대로 장례식에서 최대한 울지 않고 행복하게 보내드리려고 했죠. 하지만 터져나오는 눈물은 어쩔 수 없더군요. 지질이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우리 6 식구 먹여 살리느라 손발이 부르트도록 고생만 하신 아버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맺힙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네요. 용돈 문제를 단단히 삐친 시모는 사돈 장례식에도 콧배기를 안 비치더군요. 진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예의가 없는 인간이었죠. 그렇게 시모와 연락을 끊은 지 한 1년쯤 됐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얘 며느리야. 내가 다 죽어가게 생겼다. 의사가 갑상선암 초기란다. 어떡하면 좋으니? 나 진짜 죽는 거 아니냐? 너무 무섭구나. 시모라면 치를 떨던 저였기에 당장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갑상선암 초기라며 서럽게 우는 시모의 전화를 매정하게 끊긴 어려웠어요. 전화번호 바꾸셨어요, 어머님? 모르는 번호길래 받았는데. 여튼 갑상선암 초기래요. 그럼 지금부터 잘 치료받으면 괜찮으실 거예요. 외동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의사인데 무슨 걱정이세요. 진정하시고 의사 말대로 어서 수술하고 치료받으세요. 친정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셨기에 아무리 갑상선암이 워낙 흔하고 착한 암으로 알려졌지만 일말의 걱정은 되더군요. 친정엄마와의 통화에서 시모의 상태에 대해 말씀드렸죠. 엄마는 크게 놀라시며 걱정하시더군요. 뭐? 암이라고? 아무리 갑상선암 초기는 거의 다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지내온 네 시어머니가 많이 놀라셨겠구나. 시어머니 주소 좀 불러봐라. 내가 귀한 것 좀 보낼 테니. 아, 엄마. 귀한 건 엄마 드세요. 우리 시엄니는 알아서 잘 챙겨 드실 테니 걱정 마세요. 솔직히 갑상선암 초기에 발견한 거면 100% 다 회복돼요. 엄마와 통화를 한 지 일주일 후 잔뜩 심통이 난 듯한 시모가 절 본인 집으로 부르더군요. 아기와 함께 시모의 집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친정엄마와 함께 시골집에서 살고 있는 막내 여동생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언니, 엄마가 언니네 시어머니한테 줄 자연산 산삼을 캐다가 그만 절벽에서 떨어지셔서 좀 다치셨어. 귀한 산삼이 워낙 많길래 산삼 따라 계속 위험한 절벽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셨대. 다행히 중간에 큰 나뭇가지에 옷이 걸려 살 수 있었는데 어쨌든 다리가 크게 부러지셔서 지금 읍내 병원에 와 있어. 언니한텐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내가 전화한 거야.
뭐라고? 아니, 뭔 산삼을 우리 시엄니한테 보내려고. 아, 어떡해, 우리 엄마. 상태는 괜찮으신 거야? 생명엔 지장 없고? 응, 언니, 엄마한테 말하지 마. 생명엔 전혀 지장 없고, 다리 깁스만 몇 달 하면 될 것 같아. 어쨌든 그 산삼 가치가 1억 원이래. 시엄니한테 비싼 거니까 잘 드시라고 해. 이래저래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시댁에 도착하여 마주한 시모는 일부러 저 보란 듯이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를 쓰레기통에 버리더군요. 야, 이거 네 엄마 전화번호 맞지? 당장 전화해서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그리고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아니, 사돈.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더 이상 보내지 마세요. 내가 갑상선암으로 아파 죽겠는데 이런 쓰레기 챙겨둘 여유도 없다고요. 아우, 상자까지도 더럽네. 이만 끊어요. 일방적으로 말을 쏟아내곤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전 살기 어린 눈으로 시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친정 엄마가 보낸 택배에 대해 설명했어요. 어머님, 그 택배 내용물이 뭔지는 알고 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자연산 산삼 1억 원어치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거 시어머니 드리겠다고 게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지금 다리가 다 아작이 났다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전화통화 해야겠어요? 놀란 토끼 눈을 한 시모는 당장 쓰레기통에서 택배 상자를 꺼내 조심스레 열어보더군요. 진짜 실한 자연산 산삼이 꽤 많이 들어있었어요. 친정엄마가 보자기에 어찌나 정성스레 쌌는지 그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왈칵 흐르더라고요. 놀라운 건 시모의 다음 반응이었어요. 또 욕지거리나 할 줄 알았던 시모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너희 어머니가 날 위해서 이렇게 귀한 산삼을 캐다가 다치셨다고. 아람아, 내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고 또 고맙구나. 내 남편 사업망하고 남편까지 죽고 난 뒤 내 친정 가족들한테도 다 멸시받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받고 살고 있었는데 너희 식구들은 이렇게도 나를 극진히 대접해주는구나. 아무리 착한 암이라 할지라도 암에 걸려 이제 죽는구나 싶었는데 내가 사돈어른 정승이 담긴 이 산삼 먹고 기운 내야겠다. 정말 고맙다. 고마워. 그동안 내가 너에게 너무도 모질게 굴었구나. 사죄할게. 이 사과를 꼭 좀 받아주렴. 시몬은 오열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더군요. 거의 무릎 꿇고 제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제게 남아있던 시모에 대한 칭호가 반쯤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긴 했지만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눈물이 넘쳐 흘러 시모를 껴안고 엉엉 울었죠. 그렇게 회포를 풀고 시모는 그 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저에게 속죄하듯 매일 카톡으로 고마움과 미안함, 사랑이 뒤섞인 멘트를 날리는데 아주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라니까요. 매일 사랑하는 며느리야,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거 참 부담스러워서 감당이 안 되네요. 아직까진 반쯤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쪽으로 시모가 변화하여 우리 가족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시모의 갑상선 암 치료가 완료되면 모두 해외여행을 떠날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시모가 우리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모여 한데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여 대가족이 함께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모가 그전처럼 나쁘게 흑화하면 그때 또 사연살롱 여러분들께 고자질 하러 올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인생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게 하나 봅니다. 우리 친정엄마의 사랑이 삐뚤어진 시모 마음까지 치유했듯 우리 아들에게도 많은 사랑 주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